군 부대에서 가혹행위로 폭행을 당하여 하반신 마비가 온 손주를 보게 된 할머니이자 군대의 합참의장. 사성장군인 여군이 당장 군부대로 찾아가 가해를 한 범죄자들의 모든 걸 박살내고 그릇된 군대의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박현수와 윤지영 부부는 아침부터 마른 침을 삼켰다. 강원도 양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하다는 그곳에 21사단 백두산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아들 박지훈 이병의 첫 전화가 오기로 한 날이었다. 훈련소를 수료하던 날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하다며 수줍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남하로 태어났으니 백두산 정기 한번 제대로 받고 오겠습니다. 늠름하게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부는 아침부터 현관 옆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은 정오였다. 시계의 분침이 12시를 향해 한 칸씩 무겁게 움직일수록 부부의 초조함은 짙어졌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냄비 가득 재워놓고 혹여나 전화벨 소리를 놓칠세라 텔레비전 소리도 줄여놓았다. 윤지영은 의미 없이 거실을 서성이다 소파에 앉기를 반복했고 박현수는 굳은 얼굴로 신문을 뒤적였지만 그의 시선 역시 전화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따르르르릉. 심장을 멎게 할 듯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린 것은 정오를 훌쩍 넘긴 오후 2시경이었다. 윤지영은 소파에서 튀어오르듯 일어나 전화기를 붙잡았다. 지훈이니? 우리 아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들의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딱딱한 감정이라곤 실려있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지훈 이병의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21사단 독수리대대 행정보급관입니다. 순간 윤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행정보급관. 아들이 아니라 간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네, 맞는데요. 제가 엄마입니다. 우리 지훈이 무슨 일 있나요? 박지훈 이병이 훈련 도중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 말씀이세요? 많이 다쳤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다. 현재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양구에서 성남까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윤지영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떨어졌다. 곁에서 아내의 표정을 살피던 박현수가 다급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양구에서 성남까지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멀고 험했다. 부부는 무슨 정신으로 차를 몰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사고라는 단어로 가득 차 하얗게 비어버렸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저 가벼운 타박상이거나 훈련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부상이기를. 부부는 똑같은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몇 시간이 걸려 도착한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부부는 다급하게 아들의 이름을 외쳤고 한 군의관이 그들을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 늠름하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만이 부부를 맞았다. 환자는 후송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군의관의 설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정확한 것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신 마비.
윤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박현수는 아내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망연자실 서 있었다. 내 아들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발로 늠름하게 걸어가던 내 아들이 이제 2번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겨우 의식을 차린 지우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단순히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으로 뒤엉킨 절규였다. 지우는 더듬더듬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다. 선임인 황인규 병장과 김도진 상병은 신고식이라는 명목으로 지훈을 부대 뒤편의 낡은 창고로 끌고 갔다. 아버지가 뭐 하시냐, 백은 있냐는 질문에 순진하게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할머니는 군인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할머니가 군인? 야, 요즘 계집도 군대 가냐? 내 할미 군번은 뭐냐?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고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황인규와 김도진은 지훈을 할머니 군번이라 부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구타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며 목소리가 작다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폭행의 이유는 끝이 없었다. 사고가 있던 날 그들은 또다시 지훈을 창고로 끌고 갔다. 내 할미가 그렇게 대단하시냐? 어디 한번 보자. 내 놈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지훈을 애워싸고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비명을 지르자 소리 지르면 더 맞는다며 입을 틀어막았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2명의 선임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야,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똑바로 서. 황인규의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쓰러진 지훈의 머리채를 김도진이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황인규가 달려와 지훈의 허리를 향해 축구공을 차듯 있는 힘껏 군홧발로 걷어찼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너무 아프고 억울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처참한 고백의 부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것은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이자 살인미수였다. 박현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윤지영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들의 망가진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절망 속에서 윤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전화기를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태극기와 합참기가 나란히 걸린 벽 앞 육중한 결제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천지인 대장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그녀는 군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외부에서는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그녀의 집무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한의 군사 동향부터 해외 파병 부대의 작전 상황까지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이날 오전에도 그녀는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비공개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비친 장성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료한 지시에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해당 수역의 감시 자산을 2배로 늘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재점검하여 24시간 내로 보고하도록.
회의를 마무리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정리되었다. 그때 집무실 한편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회의 중에는 결코 사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지만 화면에 뜬 딸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강철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쳤다. 그녀는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장성들의 모습이 스크린에서 사라지자마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영아,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에서는 딸의 격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흐흑, 엄마 지훈이가. 딸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천지인 의장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영아, 울지 말고 똑똑히 말해봐.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녀가 평생 군에 몸담으면서 마주했던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도 끔찍하고 참혹했다. 훈련 중 사고, 국군 수도병원, 하반신 마비, 그리고 선임들의 무자비한 구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손자 어릴 적부터 유난히 자신을 따르며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래요라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2번 다시는 제 발로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았다. 지금 바로 그리로 가마. 전화를 끄는 천지인 의장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50만 대군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하나뿐인 손자의 비극 앞에 무너져 내린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환하게 웃던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복을 입고 경례를 붙이던 늠름한 모습, 휴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뵙겠다던 약속.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감았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합참의장이 된 이후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아낼 시간도 없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강철보다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상진 원사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30년 가까이 그녀를 보좌해온 오 원사는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심중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빛은 적진을 향해 돌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지휘관의 그것과 같았다. 의장님, 예정된 국방부 장관님과의 회의가 모두 취소해.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를 대기시켜. 목적지는 국군 수도병원이다.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용산의 합참 청사를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천지인 의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손자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갓난아기 때 자신을 보고 방긋 웃던 모습,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모습.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는 피를 토하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감히 누가 내 손자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젊은이를 이 나라, 이 군대가 어떻게 내 손자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만들어온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깊은 회의와 배신감을 느꼈다. 성남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오상진 원사는 백미러로 보이는 천지인 의장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슬픔을 넘어선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는 그 얼굴을 보며 그는 직감했다. 곧 대한민국 군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닐 터였다. 군의 뿌리부터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잿빛으로 변한 딸 내외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천지인 의장은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사위 박현수는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딸 지영은 퉁퉁 부은 눈으로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천지인은 말없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단단하고 강인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품에서 윤지영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엄마, 우리 지훈이 어떡해. 천지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유리창 너머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산소호흡기와 링거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작은 몸.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지금은 그녀가 무너지면 안 되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족을 건져 올릴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 면회 시간이 되어 병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지우는 겨우 눈을 뜨고 할머니를 알아보았다. 할머니. 목이 잠겨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천지인은 손자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냘팠다. 지훈아, 할미 왔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억울함과 고통,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제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손자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천지인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손자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눈으로 확인했다. 멍들고 부어오른 얼굴, 군데군데 남은 피멍 자국들. 이불 아래로 보이는 다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악의의 소산이었다. 그녀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이 할미를 보렴. 지훈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눈 감은 놈들. 이 할미가 전부 모조리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의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거라. 알겠느냐?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피의 맹세이자 복수의 서약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분노에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병실을 나온 천지인 의장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야전 사령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오상진 원사를 불렀다. 오 원사. 예, 의장님.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오 원사가 긴급 회선을 연결하는 동안 그녀는 박현수와 윤지영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 있어. 지훈이 곁을 지켜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장관님, 합참의장입니다. 수화기 너머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다. 천 의장, 무슨 일입니까? 예정에 없던 연락인데. 제 외손자가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있습니다. 천지인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21사단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조사는 21사단 헌병대나 군단 차원이 아닌 합참의장 직속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 통보였다. 합참의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장관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천지인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거나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제 어깨 위에 별 4개를 모두 내려놓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제 손자의 망가진 몸을 증거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장관은 침묵했다. 합참의장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천지인은 오원사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 21사단 사단 사령부다. 오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간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사단장에게는 연락하지 마. 불시에 갈 것이다. 가서 잠들어 있는 호랑이굴을 직접 쑤셔 깨울 것이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둠을 뚫고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차갑고 무서운 분노를 품은 헬리콥터 한 대가 성남 상공을 박차고 올랐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폭풍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목적지는 단 하나 백두산 부대가 위치한 철옹성이었다. 그곳에서 피해 숙청이 시작될 것이었다. 밤에 장막이 짙게 깔린 강원도 양구의 산악지대. 민간의 불빛은 아득한 예실처럼 멀어지고 오직 첩첩산중의 능선만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21사단 백두산 부대의 주둔지는 인공적인 불빛마저 최소한으로 통제된 채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불침번을 서는 초병의 발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뿐이었다. 그 정적을 처음으로 찢은 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기계적인 굉음이었다. 처음에는 희미한 바람 소리 같았으나 이내 땅을 울리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로 변해갔다. 검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 사이로 불빛을 모두 끈 검은 동체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전용 블랙호크 헬기였다. 사단 사령부 영내 관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단장 최정수 소장은 당직 사령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사단장님, 신원 미상의 헬기가 사단 연병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야? 피하 식별은 했나? 아군 표식은 확인되나 사전에 협의된 비행이 아닙니다. 지금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정수 소장은 잠이 확 달아났다. 이 한밤중에 사전 통보도 없이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착륙하는 헬기라니. 적의 국지 도발인가 아니면 중대한 군사적 비상사태인가. 그는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으며 관사를 뛰쳐나왔다. 이미 사령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었다.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총기를 든 채 연병장을 에워쌌고 서치라이트 여러 대가 착륙하는 헬기를 환하게 비췄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내려앉았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열리는 헬기의 문을 주목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을 단 군복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트랩을 내려오는 천지인 합참의장이었다. 그녀의 뒤를 오상진 원사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연병장을 비추던 모든 서치라이트의 빛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순간 최정수 소장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의 최선 임자가 이 한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의 부대에 강림한 것이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충성. 사단장 소장 최정수. 의장님께서 어인일로. 천지인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지나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로 뒤덮여 있었다. 사단장, 지금 즉시 독수리 대대, 이중대 전 병력을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5분 준다. 예. 중대 전체를 말입니까? 내 말이 안 들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최정수 소장의 반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즉시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전달. 5대대 5중대 전 병력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 완전 군장이다. 반복한다. 완전 군장. 백두산 부대의 밤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고 잠에 취해 있던 병사들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고 총기와 군장을 챙겨 막사를 뛰쳐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달려나온 중대원들은 연병장 중앙에 서 있는 별 4세 장군과 그녀를 둘러싼 사령부의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중대장 박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중대 병력의 집합 보고를 마쳤다. 천지인은 그의 보고를 무시한 채 줄지어 선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걸음이 2명의 병사 앞에서 멈췄다. 황인규 병장과 김도진 상병이었다. 두 사람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이름이 뭔가? 천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인규에게 향했다. 병장 황인규입니다. 이름. 이번엔 김도진이었다. 상병 김도진입니다.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두 사람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지훈 이병을 아나? 그 이름이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황인규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 맞추임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니. 짝. 천지인의 손바닥이 황인규의 뺨을 후려친 것은 순식간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별 4세 합참의장이 일개 병사의 뺨을 직접 내리친 것이다. 내 놈이 안타까움 따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황인규는 고개가 돌아간 채 터져버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맛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놈들이 박지훈 이병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게 보고된 바가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더러운 입에서 직접 듣고 싶구나. 말해봐라. 그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김도진이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저희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을 좀 친 것뿐입니다.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장난? 천지인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사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장난이라고. 내 놈들의 장난은 참으로 살벌하구나. 그녀는 뒤에 서 있던 합참 직속 헌병 수사관들에게 턱짓했다. 저 두 놈의 전투복을 모두 벗겨.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인규와 김도진의 전투복 상의를 강제로 벗겼다. 그러자 그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 드러났다.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힌 상처와 작은 멍 자국들이었다. 박지훈 이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혀 생긴 상처들이 분명했다. 이 상처들은 뭔가? 이것도 장난치다 생긴 건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황인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임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비겁한 변명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천지인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은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악마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 때문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십만 장병들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녀는 중대 전체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들어라, 오중대 장병들. 지금 이 시간부로 나는 대한민국 국군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이 두 명을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및 군사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이적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적 행위. 그 단어의 사단장조차 경악했다. 단순 폭행 사건을 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 자들의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수하길 바란다. 자수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것이나 끝까지 숨는 자는 주범과 똑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의 침묵이 동료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얼어붙은 연병장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다. 병사들은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천지인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이 두 놈을 포박해서 헬기에 태워 지금 즉시 국방부 직할 교도소로 이송한다. 헌병들이 황인규와 김도진의 양팔을 꺾어 뒤로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절규는 양구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공포에 질린 다른 병사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천지인 의장은 사단장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사단장은 오늘부로 직무정지다. 합참 특별조사팀이 내려올 것이니 한치의 거짓도 없이 조사에 협조하도록.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오원사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 두 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저들을 비호하고 이 모든 부조리를 눈감아준 더 거대한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 뿌리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양구의 하늘에서 헬기가 사라진 후에도 연병장에 남은 이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백두산 부대에 내리친 번개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직접 병사들을 체포해간 전대미문이 사건은 대한민국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새벽 천지인 의장의 지시로 꾸려진 합참특별조사팀이 21사단에 도착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정예 수사관들과 법무관들로 구성된 조사팀은 사단 헌병대나 법무실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합참의장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팀장으로 임명된 베테랑 법무관은 도착하자마자 중대의 지휘관인 박대위와 행정보급관을 소환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대위, 중대 내에서 벌어진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나? 박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습니다. 박지훈 이병은 평소 내성적이었지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황인규 병장과는 사이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조사팀은 이미 중대의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 예비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은 황인규와 김도진이 박지훈 이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그 사실을 소원수리 등을 통해 간부들에게 알렸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 남자들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내가 잘하면 괴롭힐 일도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조사팀장은 책상 위로 서류 몇 장을 던졌다. 이건 중대 소원 수리함에서 발견된 편지들이다. 황인규 병장의 구타가 너무 심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익명으로 쓰여 있지만 필적 감정 결과 박지훈 이병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행정보급관 역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부대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고 자신들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폭력을 외면하고 은폐했던 것이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겼다. 한편 국방부 직할 교도소에 수감된 황인규는 허용된 한 통의 전화를 아버지에게 걸었다. 그의 아버지 황태섭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었다. 그는 정재계는 물론 군 고위층과도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황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은 군 출신 국회의원들과 자신이 주최하는 조찬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던 예비역 장성들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참의장이 자기 손주 문제 때문에 일선 부대의 헬기까지 타고 가서 병사들을 직접 체포했다는 게 명백한 직권남용 아닙니까? 군 기강을 잡아야 할 사람이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흔들고 있어요. 황 회장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했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을 합참의장의 사적 보복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다. 그의 인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보수 언론과 인터넷 매체의 관련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단독 천지인 합참의장, 외손자 문제로 현역 부대 쑥대밭 도 넘은 직권남용 논란. 한밤중 헬기 동원해 병사 직접 체포군 내부 사적 감정 개입 과도의 비판 여론. 피해자 외조모가 군 서열 1위 공정 수사 가능할까?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천지인 의장의 행동이 마치 분노에 찬 할머니의 감정적인 보복인 것처럼 묘사했다. 박지훈 이병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성실한 군 복무 중이던 평범한 청년으로 포장되었다. 기사 밑에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듯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자기 손주 귀하면 남의 집 자식은 안 귀한가? 군대가 무슨 애들 놀이터인 줄 아나? 저런 정신 상태로 무슨 나라를 지킨다고? 별 4개 달고 고작 하는 짓이 손주 복수냐? 당장 옷 벗어라. 여론은 황태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천지인 의장의 과감한 행동에 처음에는 찬사를 보냈던 이들조차 정치권과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자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님,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합참의장실 천지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실린 신문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원사. 예, 의장님. 황인규 병장 아비가 누구인지 알아봤나? 예, 태섭건설의 황태섭 회장입니다.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랬군. 천지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로군. 좋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별조사팀에게 전해. 수사 범위를 5호대대 전체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전역한 병사들까지 모두 접촉해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부조리를 보고도 묵인한 간부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직위 해제 후 수사 대상으로 전환시켜.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황태섭 회장과 태섭건설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한 내역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비리는 없었는지, 샅샅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 썩은 뿌리를 뽑으려면 그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는 땅까지 갈아엎어야 하니까. 오원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군대 내 폭력 사건 수사가 아니었다. 군피아 군대 마피아의 검은 카르텔을 향한 전쟁 선포였다. 천지인은 황태섭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심장부를 향해 역공을 개시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천지인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이 여론전으로 나온다면 나도 여론으로 답해주지. 국방부 출입 기자단 전체를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오원사는 깜짝 놀랐다. 의장님, 외손자분의 일을 직접 세상에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입시오? 그래. 내 손자의 망가진 몸뚱어리와 피눈물을 저 더러운 자들의 탐욕과 위선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쓸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라도 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부패한 권력과의 정면 대결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현직 합참의장이 그것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건군 이래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군 수뇌부가 번갈아 그녀의 집무실을 찾아와 만류했다.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의 사적인 문제가 군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군의 위신이 떨어질 것입니다. 천지인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위신? 이미 땅에 떨어진 위신이 어디 있소? 군인이 군대 안에서 맞아 반신불수가 되는 나라, 가해자는 권력 있는 아비를 등에 업고 빠져나가려 하고 군 수뇌부는 여론 눈치나 보며 전전긍긍하는 이 현실이 바로 군의 위신이요. 나는 그 위선을 깨부수려는 거요. 하지만 의장님의 행동이 바로 정치권과 언론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내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 썩은 뿌리는 반드시 뽑아낼 것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돌아들 가보시오. 내 결심은 변하지 않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다.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기자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흥분,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철의 여인 합참의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황태섭 회장 측에서 흘린 직권 남용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대부분의 기자는 그녀가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 예상했다. 약속된 시간 천지인 의장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기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수만 번을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할머니로서의 아픔 사이에서 밤새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저 고통받는 한 군인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든 기자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다. 제 외손자 박지훈 이병은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자대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명의 선임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척추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떤 언론은 이 사건을 사소한 다툼이라 보도하고 저의 행동을 사적 보복이라 비난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자의 진단서와 온몸에 멍이 든 사진, 그리고 그 아이가 울면서 제게 털어놓았던 모든 고통의 기록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사소한 다툼인지 제 행동이 도를 넘은 보복인지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병상에 누워있는 박지훈 이병의 등이었다. 시커먼 피멍과 군홧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끔찍한 사진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박지훈 이병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가 클로즈업되었다. 척추 8번 골절, 척수 신경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의학 용어들은 차갑고 잔인하게 비극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저는 합참의장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동생이, 친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다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대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우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할머니의 슬픈 호소가 아니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준엄한 질책이자 국민을 향한 호소였다. 저는 제 손자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박지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밤잠을 설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일부 썩어빠진 자들 때문에 명예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특종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아니었다. 한 장군의 진심 어린 고백과 분노에 압도된 이 나라의 한 국민이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제 모든 직을 걸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그들을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군이 스스로의 상처를 도려내고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제 황태섭 회장과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 손자에게 가해진 폭력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가해진 폭력입니다. 저는 이 폭력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진실은 그 어떤 권력과 돈으로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브리핑룸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합참의장의 눈물과 군 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직권 남용이라는 프레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여론은 천지인 의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황태섭이 돈으로 쌓아올린 여론 조작의 성은 한 장군의 진심 어린 눈물과 분노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누구도 폭풍의 눈이 된 그녀를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군 전체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인권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창백한 얼굴의 황인규 병장과 김도진 상병, 그리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중대장 박대위와 행정보급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황태섭 회장이 고용한 국내 최고가로 알려진 초호화 변호인단이 포진해 있었다. 방청석 한편에는 천지인 의장과 그녀의 가족이 조용히 자리했다. 휠체어에 앉은 박지훈 이병의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천지인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존재감만으로도 법정 전체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황태섭의 변호인단은 교묘한 논리로 재판의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본질은 군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선임의 후임에 대한 군기 교육이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결코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군기 교육으로, 가해를 실수로 둔갑시켰다. 또한 박지훈 이병이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정신적으로 나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는 입대 전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선임들의 다소 거친 질책과 훈육을 악의적인 폭력으로 과대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윤지영은 아들의 귀를 막아주고 싶은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천지인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꾸려진 특별조사팀이 확보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군 검사는 먼저 황인규와 김도진이 박지훈, 이병 외에도 다른 후임병들에게 저질렀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피고인 황인규는 라면을 빨리 끓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등에 뜨거운 젓가락을 갖다 대는 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김도진은 야간 경계 근무 중 후임병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판부에서 참작해야 할 군기 교육입니까? 이어서 증인석에 선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은 참혹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황인규와 김도진이 자신들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고발했다. 그들의 증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약자를 향한 잔인한 악의와 폭력성의 발현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지훈 이병의 증언이었다. 휠체어를 탄 그가 증인석으로 향하는 동안
법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변호인단은 이 순간을 벼르고 있었다.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몰아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증인, 사건 당일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말 피고인들이 증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까? 증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나요?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황인규가 증인을 발로 찼을 때 증인이 먼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은 평소 할머니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선임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등 소위 관심병사였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변호인의 비열한 질문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 순간 지우는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황인규와 김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깊고 고요했다.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누가 될까봐 제가 겪는 고통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가 관심병사였다면 제 몸이 이렇게 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 관심병사의 행동입니까?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반박에 변호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우는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피고인들이 저에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저는 이제 2번 다시 제 발로 걸을 수 없고 축구를 좋아했지만 공을 찰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리를 거닐던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든 제 다리가 다시 움직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눈물과 탄식을 삼키는 소리로 가득 찼다. 윤지영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천지인은 굳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다만 저는 재판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군복 입은 청춘이 동료의 폭력에 쓰러져 절망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서로를 전우로서 존중하고 아낄 수 있도록 군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박지훈 이병의 증언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그 어떤 복수의 다짐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법정을 울렸다. 그의 존엄한 태도는 변호인단의 비열한 논리를 산산조각 냈고 피고인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황인규와 김도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심판의 저울은 이제 명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으며 단어 하나하나에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황인규, 김도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박지훈 이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고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전에 정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선고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황인규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 군사재판의 폭행치상 사건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형이었다. 황인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 듯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다 이내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피고인 김도진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김도진 역시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 박성철 대위와 원상필 상사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부대 내 폭력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피해를 키운 죄가 극히 무겁다. 각각 징역 3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장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윤지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천지인은 말없이 눈을 감고 이 모든 과정을 견뎌준 손자와 가족을 속으로 다독였다. 법정 밖으로 나온 황태섭 회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건 재판이 아니야. 이건 천지인 그 여자가 벌인 사적인 복수극이라고. 내 아들은 억울해. 항소할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추한 모습은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천지인 의장의 지시로 시작되었던 황태섭 회장과 태섭건설에 대한 조사는 군 검찰의 손을 떠나 민간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첩되어 있었다. 합수단은 태섭건설이 지난 수년간 군 관련 시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태섭건설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황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도 수십 개의 명품 시계와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태섭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와 연을 맺고 있던 정재계 인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황태섭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법원에 출두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한 명의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휘둘렀던 그의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지훈의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황태섭 회장이 구속 수감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지훈아,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적인 승리와 가해자들의 몰락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곁에 있던 할머니 천지인이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지훈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할미가 우리 가족 모두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박지훈에게는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재활훈련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했다. 자, 지훈 씨.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반신은 굳은 돌덩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다른 환자들이 조금씩이나마 차도를 보이며 걷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어두운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가족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특히 어머니 윤지영은 아들이 재활의 고통에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군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다. 천지인 의장은 합참의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 최고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손자의 식사를 챙기고 말없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어느 날 지훈이 재활훈련을 포기하겠다며 소리쳤다.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시는 걸을 수 없는데 이딴 걸 해서 뭐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의 절규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글썽였다. 그때 천지인이 조용히 휠체어를 밀어 지훈을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해질녘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의 부름에 지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고통스럽겠지. 이 할미도 내가 다시 축구장을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지훈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세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다. 그녀는 지훈의 휠체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자의 눈을 마주했다. 너는 다리만 잃었을 뿐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는 가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들은 내가 두 다리로 뛸 때보다 더 소중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평생 이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데.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니? 천지인은 미소를 지었다. 너는 누구보다 군대 내 폭력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잖니. 내 경험은 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내가 겪은 비극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할머니의 말은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 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활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틈틈이 법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그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군 복무 중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예비역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그리고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응원과 공감이 쏟아졌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디 힘내세요. 저는 지금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부조리를 신고할 용기가 없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지우는 그 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절망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공감과 연대에서 오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자신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 국군 전후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법률 상담, 심리 상담, 피해 사례 공유 게시판 등을 구상했다. 그의 작은 날갯짓은 미약해 보였지만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버지는 웹사이트 제작을 도왔고 어머니는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천지인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군 인권 관련 변호사와 심리 상담사들의 재능 기부를 연결해 주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휠체어는 여전히 그의 몸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육체는 땅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치유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지우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박지훈 이병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 내 폭력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군 조직의 민낯을 드러내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대한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했다. 천지인 합참의장의 눈물 어린 기자회견과 휠체어에 앉아 존엄을 잃지 않았던 한 젊은 군인의 담담한 증언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국민들은 군을 향해 묻기 시작했다. 진정한 강군이란 무엇인가? 적에게는 강하지만 제 식구는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과연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천지인 의장은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군의 낡고 병든 관행을 뿌리부터 개혁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경직된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 논리는 쉽게 바뀌려 하지 않았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녀의 개혁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은 전통과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의 문화를 옹호하며 천지인의 개혁을 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천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를 오가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녀는 군 수뇌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투력은 최신 무기나 잘 짜인 작전 계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투력은 자신의 전우를 믿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부당한 폭력에 대한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병사가 과연 적의 총구 앞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모품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할 때 우리 군은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철 군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 사건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양의 군내 부조리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그 핵심은 국군인권보호위원회의 설립이었다. 이것은 군 내부의 자체적인 감찰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였다. 위원회는 민간 인권 전문가와 법률가, 그리고 피해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부터 법률 지원, 치료와 보상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개혁의 칼날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에도 향했다. 인간 개조를 명분으로 행해지던 비인격적인 훈련 방식은 전면 폐지되었다. 대신 상호 존중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선진 병영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소원수리 제도는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되었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상급부대가 아닌 국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에 착수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군 인권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군인권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초대 민간 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 박지훈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그는 비록 현역 군인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군 인권의 현실을 절감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천지인 의장의 저녁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저녁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대표하는 장병들이 가득했다. 행사 마지막 저녁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천지인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가족에게 잠시 머물렀다.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손자, 이제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박지훈의 휠체어 옆을 딸 내외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 앞에 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저의 군 생활은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전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제 군대 안에서 잃을 뻔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군의 폭력에 쓰러지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군대란 100만 대군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장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징집된 자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오늘이자 내일이며 가장 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리고 군은 여러분의 그 헌신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러분의 인권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군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유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저는 이제 군을 떠납니다. 하지만 저의 심장은 언제나 조국을 수호하는 여러분과 함께 뛸 것입니다.
부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적에게는 가장 무서운 강철 군대이지만 우리 국민과 장병들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한 위대한 군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넘어 그녀가 남긴 희망과 비전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저녁식이 모두 끝나고 군복을 벗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온 천지인은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가장 먼저 휠체어에 앉은 손자 지훈의 앞에 몸을 낮추었다. 지훈아, 이제 할미는 진짜 군인이 아니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마음속의 영원한 합참의장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군인이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사랑과 신뢰가 모두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함께 대강당을 나섰다. 창밖의 하늘은 비온 뒤의 땅처럼 맑고 투명했다. 한 개인의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길고 어두운 폭풍은 끝이 났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군대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고 천지인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명예를 지켜냈다. 강철 군대의 진정한 힘은 차가운 무기가 아닌 서로를 향한 뜨거운 전우애와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